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람들 문학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오늘 작품은 2026년 제17회 젊은 작가상 대상 수상작인 김채원 작가의 별세계가 떨어지다입니다. 이 작품은 생명력이 넘실거리는 종묘원이라는 공간과 그 한가운데 묻힌 죽음이라는 소재를 대비시키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서늘하면서도 담담하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만나기 전 작품 속에 흐르는 독특한 윤리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법과 질서보다 우선시되는 개인의 상처와 그로부터 비롯된 제의적 행위가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할아버지가 겪었던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 즉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하고 수습해야 했던 기억이 어떻게 현재의 기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감상의 핵심입니다. 무성한 식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비밀스러운 사건은 공포스럽기보다는 어쩐지 슬프고도 아름다운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삶을 버린 타인의 존엄을 지켜주려는 할아버지의 방식과 이를 묵묵히 따르는 손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김채원 단편소설 별세계가 떨어지다. 종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해가 저무는 것을 보았다. 해가 저무는 시간대를 확인하지 않고 해가 저무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분명 우연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해임과 함께 걷고 있는 한적한 공원길은 아직 잎을 떨구지 않은 나무들과 반쯤 잎을 떨군 나무들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 듬성듬성하게 그러나 길고 단단하게 뻗은 나뭇가지들 사이로 금방 어둑해진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적지 않은 수의 나무가 이름표를 달고 있기도 했는데 한 그루씩 찾아 읽어보면 대체로 소나무와 복자기나무와 모과나무였다. 물풀의 나무가 있기도 했지만 어쩌다가 한 그루씩 보일 뿐 대체로 보였다고는 할 수 없었다. 종묘원이 아닌데도 이름표가 붙어 있어. 내 말의 해임은 종묘원에 이름표가 붙은 나무가 있었나 하고 내 대답을 들으려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 생각해 보려는 것인지 모를 말투로 중얼거리곤 잠시 골똘해졌다. 종묘원에 이름표 붙은 나무는 없었잖아. 무언가 떠오른 표정으로 해임이 말했다. 그런데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 거라고.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양팔을 휘휘 저으며 말하자 해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다. 다 자기 거라고. 그치? 우리가 종묘원에 간 이유는 최근 소식이 뜸한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면 최근 소식이 뜸한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가꾸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할아버지 큰딸의 아이였으므로 가계상 나에게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였다. 해임은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아이였으므로 해임에게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였는데 우리 둘 다 부를 때는 단순히 할아버지라고만 불렀기에 해임과 나는 친척으로 보이기보다 어쩌면 나이대가 고만고만한 자매처럼 보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나와 동갑인 해임이 내 언니이거나 동생이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우리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도 않고 성격도 서로 조금씩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지 왜 그 모양이냐고 따져 묻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가 괜찮은 거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막상 잘 대답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라는 대답 말고는 아무 대답도 못하겠지만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름이 한 글자 겹치기도 하니까요. 자매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쿵. 아야. 그때 내 머리 위로
둥근 모과나무 열매가 한 알 떨어졌다. 열매는 내 정수리에서부터 시작해 어깨와 손등을 치고 다시 한번 아래로 떨어졌다. 잡동사니가 모여있는 내 머릿속의 한 곳을 두드려 보듯 쿵 하고 떨어진 다음에 벽돌이 깔린 공원 바닥에 대구르르 구르지도 않고 한 번 더 쿵. 생각해보면 쿵보다는 툭에 가까운 소리였던 것 같다. 누군가 손에서 무심코 흘려 툭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마치 그렇게 떨어진 모양새였다. 나는 갑자기 머리를 맞은 탓에 조금 창피한 기분으로 괜히 위쪽을 둘러보았다. 어느 나무에서 떨어진 거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을 괜히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랬다. 어느 나무면 어때? 어차피 떨어진 거야. 너 귀 빨개졌다. 헤임은 휴대폰 플래시를 터뜨려 떨어진 모과 사진을 찍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노랗게 잘 익은 열매의 색이 선명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하고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헤임의 행동에 내 행동을 맞추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일이 종종 자연스럽고 안심이 되는 일인 것처럼 여겨지곤 했다. 매일은 아니고 종종, 혹은 때때로 보폭을 맞추어 걷는다. 무언가를 보여주면 보고 말을 걸면 대답하고 웃어주면 웃는다. 우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지내는 것은 또 아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걸고 대답을 듣기도 한다. 억지로 웃은 날을 세어보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리를 하기도 하고 끙끙거리고 죽고 싶을 때 곧장 혀를 깨물고 죽는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못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살 거면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나는 노력해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사람이지만요. 나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이리저리 나를 다루었는데 이것이 크게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였다. 크게 좋은 방법도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게 어쨌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친척이나 자매에 관한 이야기도, 내 머리 위로 떨어진 모과나무 열매에 관한 이야기도, 나의 창피함이나 나 자신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지 할아버지의 종묘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홀로 가꾸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수상쩍은 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이다. 할아버지가 가족의 연락을 받지도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은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혼자서 뭘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계신 걸까 궁금한 마음이 번갈아 오갔다. 돌아가셨을까? 그게 아니라면 연락이 되지 않을 만큼 재미있는 게 무엇일까? 이 문제로 엄마와 아빠와 친척들이 큰 집에 모여 상의한 끝에 비교적 시간이 많은 나와 헤임이 나는 시험 준비를 한다고는 했으나 무늬만 재수생이었고 헤임은 고급 문구를 파는 가게의 주 3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어릴 적부터 너희를 유독 예뻐하셨으니 아무래도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지었다. 가서 할아버지의 기색을 살피고 조금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다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는 예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어쩌면 그러고 싶지 않았거나 헤임은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엄마에게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풀고 있던 문제집의 한 귀퉁이를 접으며 응, 그러겠어. 라고 말했다. 다녀올게. 나도 할아버지가 혼자서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았다. 기차를 한 번 타고 넉넉 잡아 2시간 반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였다. 역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근처 도심에서 먼저 내려 택시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우리는 택시를 탈 돈으로 호두과자와 찐감자와
탄산수를 사 먹기로 했다. 이따가 찐감자에 설탕 말고 소금을 뿌려 먹자고 계획하는 사이에 기차가 출발했고 혜림이 말을 덧붙였다. 설탕은 너무 달아. 그야 그게 설탕이니까 그렇지. 나는 오랜만에 타는 기차 안에서 금방 잠들었다가 내릴 역에 가까워질 때쯤 귀가 아파 잠에서 깼다. 혜임은 내가 잠들기 전까지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에 시선을 두고 있었는데 내가 잠에서 깼을 때도 같은 자세로 바깥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자신은 창문이 없는 지하 매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보는 풍경이 유독 귀하다고 하기에 내가 자리를 양보한 것이었다. 나는 혜임이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끝이 많이 상한 혜임의 머리카락이 강한 햇빛에 닿을 때마다 노랗게 빛났다. 커다란 창을 통해 햇빛이 들어올 때 나는 빛을 노려보기 위해 눈을 크게 떴고 혜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우리가 빛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어릴 때 혜임은 새떼가 무서워서 자기 눈을 가리는 아이였고 나는 새떼가 무서워서 가까이 올까봐 눈을 크게 뜨는 아이였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눈을 감고 혜임이 눈을 크게 뜨는 날도 있을 것이다. 햇빛을 노려보았을 때의 화끈거림을 혜임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햇빛의 열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쩔도리 없음 때문일까? 살아있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변덕을 부릴 수 있고 그래도 된다.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고 무사히 내린 혜임과 나는 이른 월동 준비로 잘린 풀과 자질구레한 나뭇가지들을 밟으며 한참을 걸었다. 별다른 말 없이 전봇대 너머의 구름을 보기도 하고 넓은 공터를 가로질러 좁다란 골목길, 텅 빈 아파트, 마호가니 의자, 그 의자에 앉아보는 사람, 남의 집 과수원 옆을 지나가는 사람, 신발 밑창, 껌, GPS, 요요, 얼룩조리대 잎을 보기도 했다. 생선가게 수조에 보글거리는 물거품과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도. 그리고 이것들을 보느라 다른 것들은 못 보았다. 자연이 그렇게 되었다. 여기였나? 여기대다. 우리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어서 문이 열리고 역에서 산 호두과자와 찐감자를 나눠 먹으며 찾아온 우리를 본 할아버지는 도리어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왜 온 거야? 연락도 없이. 그래도 사이좋게 자랐어. 못 본 사이에 둘 다 키가 좀 큰 것 같네. 예나 저나 키 클 나이는 지났는걸요. 무슨 소리. 코하고 키는 죽을 때까지 자라는 거야. 그런가? 아무튼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면 혼자서 재미있는 것을 하고 있거나요. 둘 다야. 나는 오래전에 죽었고 혼자서 재미있는 걸 하고 있어. 할아버지의 말은 절반은 농담이었겠지만 그만큼 절반은 농담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나로서는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어서 실제로 목격하지는 못하고 몇 번 나누어 전해 듣기만 한 이야기였다.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증조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두 번째 아내와 떨어져 어린 할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갔다가 휴전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다 타고 쟤만 남았더라는 이야기. 그것을 본 뒤로 허망함에 시름시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증조 할아버지가 목숨을 끊은 것을 발견한 어린 할아버지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깊이 잠들듯 쓰러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깨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목숨을 지키며 씩씩하게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겨우 일부분만 알 수 있는 줄거리와 같은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나였기 때문에 비록 줄거리뿐인 이야기라고 해도 자기 인생을 버린 사람과 버리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었다. 다행이지. 다행이야. 다행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나는 증조 할아버지의 자살을 비겁하다고 흉보았다가 크게 혼이 나기도 했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날 나에게 그 말을 한 게 아빠였는지 엄마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도 입장이란 게 있었으니 우선 혼나는 게 분해서 기억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할아버지의 편에 서서 증조 할아버지를 흉보았지만 원망할 곳도 없이 자신이 일군 것을 전부 잃게 된 그의 뒷모습과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자신의 숨소리, 살고 싶었을 가능성, 그리고 눈 내리던 밤 임시로 얻은 낡은 집안에 자살한 아버지를 두고 바깥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을 어린 할아버지의 작은 손을 상상해 떠올려 볼 때면 마음이 차고 쓸쓸해졌다. 그래서 혼자 뭘 하고 계시는데요? 해임이 다 먹은 호두과 자봉투를 반으로 접으며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식물들을 기르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번성해 눈에 띄었을 텐데. 올 때 방향이 달랐으면 못 봤겠구나. 이따가 보여줄게. 저기 저쪽으로 걸어가면 있어. 지금 보면 안 돼요? 이따가 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기르는 식물들은 아침잠이 많아서 주로 정오에 깨어나거든. 이렇게 잎을 쭉 펴고 팔을 펴듯이요? 그래, 이렇게. 정말로 쭉 펴고. 그런 말이 오가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우리를 계속 현관에 세워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감귤 계열의 방향제 냄새와 세탁세 제 냄새, 파스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와 같은 냄새들을 덮어버리는 오래된 목조주택의 달짝지근하고 습한 비린내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오이 냄새와 비슷한 물기 어린 냄새였다. 나는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해임은 어떠한지 물어보려다가 아참 엄마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다. 할아버지 아무 일 없음. 식물 기르는 일에 재미를 보는 중이라고 하심. 그 식물들은 아직 못 봄. 하지만 곧 볼 것임. 두 밤 자고 올라가겠음. 답장은 금방 왔다. 알겠음. 답장이 짧은 것으로 보아 엄마는 마음이 놓인 것 같았다. 한밤과 한낮과 한밤을 보내면 두 밤. 나는 엄마에게 해둘 말이 있나 싶어 잠시 고민하다가 그다지 없어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다. 어느샌가 숨쉬기가 편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주방으로 가서 해임과 함께 할아버지가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다. 행주로 상을 깨끗하게 닦고 밥과 국과 반찬을 든든히 먹은 뒤에 커피도 마시고 김부각도 몇 개 얻어먹고 졸기도 하다가 이제 가볼까? 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따라 종묘원으로 향했다. 줄곧 청명한 날씨였다. 가을이어서 하늘이 더 높게 보였다.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의 이웃을 만나 악수도 했다. 왜 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어른이 한 손을 내밀기에 나도 공손히 한 손으로 잡았다. 이후에 할아버지에게 듣기로 그 이웃은 취미로 산수화를 그리며 사는 부자인데 할아버지에게 초목에 관한 정보를 많이 주었다고 했다. 알고 있는 것이 많아서인지 한 자루의 붓으로 산과 물이 있는 풍경을 단번에 그려낸다고. 그 말을 들으며 대단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게 많은 것과 그림 실력이 연관이 있을까요? 하며 손으로 날벌레도 내쫓고 어째서인지 몸과 마음이 정체 모르게 분주한 채로 걸었다. 아무데도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식물들을 떠올리면서 조금은 신나면서 무엇을 보게 될지 잘 몰라서 여기에요? 여기야. 종묘원은 반원형의 이글루 모양이었다. 가장자리에 자란 잡초를 보았을 때 어림잡아 모양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잡초는 바깥 방향으로 향할수록 무성했다. 담장 너머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다.
위쪽에 둥근 유리 지붕을 얹거나 하지는 않아 건축된 온실 같은 곳이라기보다는 작은 야생숲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트일 수 있을 만큼 트인 곳이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나무와 식물들이 울창하게 자라 정오의 햇빛과는 대비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운 부분이 곳곳에 차고 넘치도록 있었다. 조화롭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부채처럼 넓게 잎을 펼친 키 큰 식물들이 강인하고 건강해 보였다. 여름이 아닌데도 이렇게 잎이 푸를 수 있구나. 이곳이라면 크나큰 잎사귀 아래 어디에든 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식물을 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숨을 그늘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정성껏 가꾼 이곳이 몹시 좋았다. 몸을 앞으로 뒤로 흔들흔들 움직이며 그늘에 숨어 있는 일은 항상 좋으니까. 하지만 그늘에 너무 오랫동안 숨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은 머리에 햇빛을 쏘여야 건망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처럼 견고한 그늘에 매일같이 숨어 있는다면 겪은 일을 아무것도 까먹지 못하고 영원히 기억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 발은 갑자기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그를 아주 깊이 묻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할아버지. 나는 그 발로부터 약간 옆으로 비켜나 할아버지를 불렀다. 할아버지는 식물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여기 발이 있어요. 내 말을 들은 헤임이 잎사귀들 틈새로 고개를 빼내어 얼굴을 보였다. 발이 있다고? 응, 발이 있어. 이쪽으로 와봐. 이쪽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쪽이야, 이쪽. 발이 있을 거야. 그저께 거기에 사람을 묻었거든. 할아버지가 성큼 나타나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죽이고서요? 당연히 아니지. 나는 사람을 죽일 줄 몰라. 그런 건 시켜도 못해. 하지만 죽은 사람을 묻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뭐야. 큰일이네. 할아버지 잡혀가면 어떡하지? 헤임이 침착하게 걱정하는 투로 중얼거리자 할아버지는 으음하고 어째서인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게 말이야. 이 사람 죽어도 너무 죽은 거야. 그게 참 이상했어. 죽어도 너무 죽었다는 느낌이. 그 말을 할 때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혼자 있는 사람 같았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나와 헤임은 그런 할아버지를 마주보고 서서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흙 바깥으로 나와 있는 누군가의 두 발을 내려다보았다. 몸이 조금 떨렸다. 겁내지 마, 살아있지 않은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만한 용기가 없었다. 떨고 싶지 않았는데 뜻대로 안 되었다. 발을 마저 묻어줄까요? 내가 물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리 세 사람은 한 삽 한 삽 구덩이를 파고 바깥으로 나와 있는 두 발을 마저 넣은 뒤 뜨겁게 태운 흙을 식혀서 다독여 덮었다. 잘 시간이 되어 집안의 모든 불을 껐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헤임은 잘 잤고 괜한 꿈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가끔 할아버지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 바닥에 깔아둔 푹신한 이불 위에 누워 밤을 꼬박 새웠다. 할아버지를 변호할 여러 말을 생각해 보았다. 질문이랄 것 없이 대답만을 이어나갔다. 마음만 먹으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을 혼잣말이었다. 그 남자가 누구고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할아버지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로 죽어 있었다고 했어요.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둔 채였고 온몸에 상흔이 있었는데 손목을 제외하고는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망설였던 자국들이겠죠.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했거든요. 사람은 어렵게 죽으니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기가 죽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건 싫은데요. 누가 숨겨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발견되기를 바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는 누가 숨겨주면 좋겠어요. 아니요. 발을 직접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3명뿐이에요. 죽은 영혼까지 포함하면 4명이고요. 모두 그저 거기에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저는 할아버지가 아닌데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전에 딱 한 번 시체를 수습해야 했는데 너무 어려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았죠. 목매달아 매달려 있는 모습을 어른들이 다 보았겠죠. 서로 원하지 않았어도요. 말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 것도 같아요. 별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요. 아니다, 잘 모르겠다. 어쩌면요. 할아버지가 그 남자를 죽였을 리는 없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그럴 수 있었다면 오래전에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났더라? 이상한 냄새 같은 건 안 났어요. 잎과 줄기 냄새, 할아버지가 최근에 옮겨 심었다는 노송나무 냄새와 나무 껍질 냄새, 물 냄새, 거름 냄새 등등이 났고 아무튼 좋은 날의 냄새가 났어요. 키 높은 나무들이 서 있는 사이에서요. 정말로 그랬어요. 혹시 참깨도 식물인 거 아세요?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알려줬어요. 제가 도움이 되는 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참깨는 참깨 식물의 열매예요. 오후 3시요. 할아버지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딱히 없죠.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한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태어날 때마다 잘 태어났다 말하며 머리를 크게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할아버지에게는 저도 잘 태어난 아이였고, 저는 할아버지가 누구를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묻었든, 뭐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맹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머리가 나빠서긴요. 저는 그냥 편을 들어주려는 거예요. 한밤이 지나고 곧 아침이었다. 나는 아직 잠들어 있을 아침잠이 많은 식물들을 보기 위해 찬물을 챙겨 혼자 집을 나섰다. 다시 한번 거기에 있고 싶었다. 이번에 걸어서 가지 않고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갔다. 길은 거의 비어 있었다. 안개가 끼어 저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잘 보였다. 흐릿한 새벽 풍경이 뺨을 스치며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내가 나아갔다. 나아가면서 죽은 남자가 깨어나 나와 함께 종묘원을 산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잘 알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내 예상을 배반하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를 보려고 간 것은 아니지만 종묘원의 흙을 한 움큼 집어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그쪽은 죽어서도 여기에 있네요. 보세요. 그쪽이 이 아래에 묻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깨끗하게 흙을 태우고 식힌 뒤에 덮어주었어요. 우리한테 고맙겠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세요. 같은 길을 3번이나 돌고 나서야 종묘원에 도착했다. 나무도 식물도 모두 조용했다. 죽은 남자도 되살아나지 않고 묻힌 채로 조용히 있었다. 콧물을 훌쩍이며 소리를 내는 건 나뿐이었다. 나는 혼자 산책했다. 산책하면서 땅에 묻혀 있는 남자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묻은 자리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잘못하면 얼굴뼈를 밟을 수도 있으니까. 시체를 묻은 자리를 중심으로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맴돌기만 했다. 그러다가 나도 신발을 벗고 땅에 드러누워 보았다. 숨을 쉬었다. 자갈이 섞인 흙 위로 머리를 누이고 있어도 아프지 않았다. 아무도 없이 나도 없이 나는 커다란 잎사귀 아래에 숨어 그런 생각을 했다. 만약 내 손에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면 그늘이 고일 때 들리는 웅성거림이나 진딧물이 움직이는 소리, 아니 텅 비어있는 줄기가 바람을 맞아 울리는 소리를 녹음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다만 쉬, 쉬 하고 잠재우듯 불어오는 바람 소리였다. 나뭇잎들이 바람을 맞아 흔들거렸다. 수천 개의 잎이 흔들거리는 속에서 새벽 하늘에 뜬 별들이 잠깐 보였다가 잎에 가려졌다가 했다. 그 한계 속에서 가장 밝은 두 별이 마치 반짝이는 두 눈처럼 보였다. 식물들을 제외한다면 나는 죽은 남자와 단둘이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과연 식물들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왜 생기지 않는 걸까? 궁금할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았다. 그보다는 내 몸 위로 자기 몸만한 무늬의 그늘을 들이우는 잎사귀들, 곤히 잠들어 있는 식물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 아는지,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때 줄기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는지, 기분에 따라 잎을 떨구거나 흡족하게 펼치기도 하는지, 아니면 식물에게 그런 건 조금도 상관없는 것인지, 누군가 너희를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지, 관심을 기울이면 말할 수도 있는지, 말하고 웃고 움직이며 오랫동안 살 수 있는지, 왠지 그럴 것 같아. 나는 중얼거렸다. 그럴듯한 생각이야. 나 자신도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곳에서 혼자 질문하고 대답을 듣지 못하는 일이 식물들의 대단한 호의 덕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호의를 받지 않아도 이곳을 벗어나면 모두 없던 일이 될 것인데도 그랬다. 머리에 묻은 흙을 털고 누운 자리에서 그만 일어났다. 아침 해가 서서히 뜨고 있었다. 나는 어쩐지 몽롱한 상태로 다시 할아버지와 해임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해가 뜨는 방향으로 걸어야 했기에 돌아가는 내내 눈이 부셨다. 총 1000연색 태양 한 모금의 물, 과장되지 않게 나타나는 자연의 기척들. 말하고 웃고 움직이며 오랫동안 살 수 있는지. 자전거는 어디에 두고 왔어? 할아버지가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몰래 타고 간 자전거를 종묘원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아. 이따가 가서 할 일이 많아. 돌아오는 길에 내가 타고 오면 돼.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희도 같이 가서 도울게요. 해임이 말하자 할아버지는 잠이 덜 깬 두 눈을 아무렇게나 비비고서 기지개를 켰다. 그래주면 고맙지. 그리고 너희는 내일 올라가는 거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혼자 있고 싶으세요? 그럼 이래서는 영 조용하지가 않잖아. 저희 조용히 있었는데요. 아예 없는 것보다야 시끄럽지. 맞는 말이었기에 나는 조금 의기소침해졌다. 그 일을 들키면 할아버지가 미친 사람이라고 소문날지도 몰라요. 그러라지. 오늘은 너희가 내 일을 좀 도와라. 하루 종일 말이야. 그것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루 종일 일을 시키려 한다기보다는 종묘원에서 하루 종일 머물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나는 혼자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일을 도우러 나가기 전에 해임과 나는 각자 몸을 씻고 머리를 말렸다. 그러고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지역 방송을 틀어보았다. 아침 뉴스가 끝나고 유령에게는 좋은 틈이 있어라는 제목의 연속극이 시작되었다. 무엇이 유령이고 무엇이 틈인지 아니면 그냥 그 무엇도 아니고 단지 등장인물의 이름으로서만 그렇게 지어둔 것인지 내용을 몰라 그들의 연기를 지켜볼 뿐이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안색이 좋았고 부지런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의욕이 넘쳤고 분주했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이 나오는 법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희망적인 분위기도 아닌 점이 재미있기도 했다. 그들의 부드러운 낯빛과 분주함은 어쩐지 즐거워 보이면서도 울적했다. 그래서 상태가 더 나빠 보이기도 했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헷갈렸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보다 보면 알게 될걸. 헤임이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런가? 나는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 처음부터 보지 않아도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 나는 헤임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어떤 것은 처음부터 보고 들어도 겪어도 전혀 알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모든 게 이런 식이야 하고 생각해버릴 수 없는 예외들이 있다고 말이다. 헤임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지금은 자기가 말한 것을 말한 대로 믿고 싶은 것 같았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나도. 매번 그렇게 비슷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되잖아. 헤임이 웃으며 나를 보았다. 아니야. 정말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유령에게는 좋은 틈이 있어를 계속 보았다. 유령은 이름이 유령이 아니라 정말로 유령이 맞았고 더 일찍 죽은 아기 유령들을 강가에 데려가 자기 갈 길을 가도록 놔주고 돌아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아까는 가서 뭐 했어? 종묘원에 가서 혼자 무얼 했느냐는 헤임의 물음에 나는 가서 산책도 하고 땅에 누워 있었다고 맨발로 드러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따가 감기에 걸릴 것도 같다고 땅이 분명 차가웠는데 막상 거기서는 차갑다고 느끼지 못했다고도. 돌아오고 보니까 땅이 차가웠던 게 기억나면서 몸이 으슬으슬 추워져. 그때 면도를 하고 나와 식탁 의자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던 할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애구하며 따뜻하게 데운 보리차와 납작하게 말린 생강을 챙겨주었다. 생강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위에 설탕이 발라져 있어 생각보다는 먹을만 했다. 설탕이 자꾸 잇몸에 달라붙어 혀로 떼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요령 피우지 말고 끝까지 다 먹어. 공부해야 하는데 감기 걸리면 고생해. 요즘 감기는 기침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우리는 어제 먹은 것과 비슷한 밥과 국과 반찬을 아침으로 챙겨 먹고 점심에 나눠 먹을 유부초밥과 사과, 고추냉이 맛 완두 콩과자, 견과류, 물과 커피를 챙겨 집을 나섰다. 셋이 먹을 양이어서 가방의 무게가 꽤 나갔다. 등 뒤로 현관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헤임과 나는 가방 손잡이를 한쪽씩 잡고 걸었다. 헤임이 왼쪽 손잡이를, 내가 오른쪽 손잡이를 잡았다. 할아버지는 수건만 챙겼다. 헤임의 손톱에 상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거 잘못하면 벗겨질 것 같아. 내가 말하자 헤임이 자기 손톱을 내려다보며 그럼 다시 칠하면 돼 하고 말했다. 다시. 무언가를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이 언제나처럼 나를 기분 좋게 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슬프게 했다. 이 남자 옹이 귀신이 될 수도 있어. 옹이 귀신이 뭐야? 나무가 있는 곳에서 머무는 귀신이야. 유령하고는 다른 거야. 그거 괜찮겠다. 그러고 싶다면. 그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괜찮겠다. 너희 그만 놀고 와서 이것 좀 도와라.
나와 해임은 전지가위를 들고 이를 돕기도 하다가 시체가 묻힌 자리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기도 하다가 커다란 잎을 구부려 할아버지의 눈을 피해 걷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토양을 고르게 섞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축축한 흙냄새와 나무 뿌리 냄새가 났다. 고개 숙인 할아버지의 얼굴이 반쯤은 비스듬히 빛 아래에 그리고 반쯤은 그늘에 속해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이곳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싶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었다. 떨어진 마른 잎사귀들을 한쪽으로 쓸어 담고 이름 모를 열매를 밟으면서 챙겨온 점심을 같이 나눠 먹고 농담도 하면서 푸르스름한 돌을 주워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손으로 이끼를 닦아내면서 사방으로 뻗어 있는 가지들을 내 생각처럼 올려다보면서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멀리 서 있는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불빛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제대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캄캄한 것은 또 아니어서 긴장하지 않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마도 이 시간대쯤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죽어 있었던 것이 아마도 이 시간대쯤이었다고. 처음에는 얼굴을 못 봤어. 엎어져 있었거든. 할아버지는 나와 다르게 그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영원하지 않을 몸을 어째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훼손하여 매답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였다. 그리고 그 자신이라고 해서 그걸 알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듣게 된 매듭이라는 단어에 대해 누군가 매듭을 짓는다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매듭 지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혼자 덧붙였다. 매듭 지은 것이든 아니든 수습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여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자살하도록 몰아갔을 의지, 그런 의지를 가졌던 그가 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만이 사실이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일 테고 자기 몸에 돌고 있는 붉은 피에 대해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가 걸을 때와 멈춰설 때, 행복하거나 슬플 때, 낙담할 때와 사랑할 때,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의 얼굴을 나는 모른다. 그가 나를 비웃을 때의 얼굴도 나는 모른다. 그만 돌아가자. 할아버지의 말에 해임과 나는 천천히 돌아갈 준비를 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 탓인지 몸과 마음이 고단했다. 짐을 챙기며 함께 아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혹시 두고 가는 것은 없는지 채소밭까지 넉넉히 건너다 보았다. 한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오는 할아버지에게 해임이 이제 가요 하고 말했다. 두고 가는 것 없어요. 인제 그만 가요. 나는 이름이 외워지지는 않지만 기억하고 싶은 몇몇 나무와 식물을 다시 한번 보았다. 나지막한 덤불들, 아몬드 껍질, 조그만 자루들, 잘린 줄기 조각들, 일회용 손난로와 땅에 묻혀있는 이에게 주어졌을 아이같이 깊은 잠을 보았다. 만약 그의 자살이 미수로 그쳤다면 함께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넓은 그늘을 들이우는 식물의 잎을 올려다본 것을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돌아서려고 할 때 시체를 묻은 자리 너머로 별세개가 떨어지고 해임과 나와 할아버지는 아치 모양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와 하고 함께 보았다. 너무 환하고 또 너무 무거운 작품 해설입니다. 비밀을 덮어준 흙 위로 별이 질제. 가을의 볕이 유난히 투명하게 부서지는 계절이면 우리는 종종 흙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를 찾아 코를 킁킁거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설 김채원 작가의 단편을 읽은 뒤부터 생길 습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선 이 땅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비밀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소설은 할아버지의 종묘원이라는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는 공간 한가운데에 죽음이 심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 속 종묘원은 일반적인 정원과는 사뭇 다른 질감을 가집니다. 질서정연하게 가꿔진 곳이 아니라 잡초가 무성하고 이글루처럼 둥글게 닫힌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숲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는 가족과의 연락도 끊은 채 식물을 기릅니다. 아니, 어쩌면 소설 속 화자의 말처럼 식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숨을, 그늘을 만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속도와 셈법으로부터 도망쳐 오로지 숨쉬는 것들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요새 말입니다. 그 요새 안으로 예고도 없이 죽음이 침입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의 시체. 보통의 서사라면 이 시점에서 경찰을 부르고 사건을 수습하는 소란스러운 전개가 이어지겠지만 작가는 펜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할아버지는 신고 대신 삽을 듭니다.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두 손녀, 화자와 해임도 그 비밀스러운 장래에 동참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 명백한 잘못이지만 소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독자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묘한 설득력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과거, 즉 전쟁통에 자살한 아버지의 시신을 목격했던 유년의 상처가 이 행위에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죽음이 남에게 전시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채 죽어있는 낯선 남자를 보며 할아버지는 그 남자가 감추고 싶었을 마지막 존엄을 읽어냅니다. 그를 땅에 묻고 흙을 다독이는 행위는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고통받았을 한 영혼을 위한 가장 사적이고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화자가 시체가 묻힌 흙 위를 걷지 않으려 조심하고 그 곁에 누워 함께 숨을 쉬어보는 장면은 이 소설의 백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흙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워있는 풍경.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기이한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텃밭, 바로 아래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서늘한 자각과 함께 말입니다. 작가는 화려한 수사나 격정적인 감정 토로 없이 그저 묵묵히 흙을 덮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인물들의 일상을 통해 삶의 비애를 덤덤하게 그려냅니다. 햇빛을 노려보는 나와 눈을 감는 해임, 그리고 그늘 속에 숨은 할아버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묘원이라는 공간에서 공유한 비밀은 죄책감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묵인하고 보듬어주는 끈끈한 유대가 됩니다. 잎사귀 사이로 보이는 별을 함께 올려다보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무거운 비밀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득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책장을 덮고 나서 한동안 가슴 먹먹한 여운에 시달렸습니다. 나에게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꽁꽁 숨겨두고 싶은 마음의 시체 같은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더군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때로는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내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따뜻한 흙 한 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낯선 이의 발을 흙으로 덮어주었듯 나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 척 덮어준 적이 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타인의 고통을 전시하거나 위로한답시고 헤집어 놓는 대신 그저 그가 스스로 치유될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키는 침묵의 미덕을 이 소설은 가르쳐 줍니다. 해임이 말했던
다시 칠하면 된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은 상처 입고 벗겨져도 다시 덧이 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종묘원에서 외롭게 웅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소설이 잎이 넓은 식물이 들이우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햇볕이 너무 따가워 견딜 수 없는 날, 잠시 숨어 들어와도 좋다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만히 곁에 있어주겠다고 말 건네는 그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잎사귀를 흔들 때 들리는 쉬, 쉬 하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잠재우는 자장가처럼 들리는 밤입니다. 여기까지 김채원 작가의 별세개가 떨어지다였습니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사람들, 오디오북과 함께하신 시간이 유익하셨음 좋겠습니다.